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앤드 장래희망 책방 주인.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마가렛 미첼이 작성한 미국 남부의 역사와 로맨스를 담은 대하소설이다. 이 작품은 1936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미국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가렛 미첼의 유일한 출판 소설로 작품은 당시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영화로 더 잘 알려진 이 작품은 19세기 중반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노예제도, 경제적 이익, 국가의 권리 등 여러 복잡한 이슈로 인해 발생한 전쟁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스칼렛 오하라라는 젊은 여성의 눈을 통해 이야기된다. 그녀의 생존, 사랑, 그리고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녀는 매력적이면서도 복잡한 인물로 그녀의 강인함, 독립심, 그리고 때때로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소설은 그녀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 특히 레트 버틀러와의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결합된 작품이다.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동시에 마가렛 미첼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심한 연구를 통해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 사랑, 그리고 손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 줄거리. 소설은 남부 조지아주의 타라 농장에서 시작한다. 스칼렛 오하라는 타라 농장의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딸이다. 그녀는 애슐리 윌크스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는 이미 멜라니 해밀턴과 약혼한 상태이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스칼렛은 자신의 삶이 뒤흔들리는 것을 목격한다. 전쟁으로 인해 남부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스칼렛의 가족과 친구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스칼렛은 애슐리를 잊기 위해 찰스 해밀턴과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찰스는 전쟁에서 사망하고 스칼렛은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 스칼렛은 애틀랜타로 이동하여 멜라니와 함께 살며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된다. 이때 레트 버틀러와의 복잡한 관계가 시작된다. 애틀랜타가 북군에 의해 점령됨에 따라 스칼렛은 멜라니, 그녀의 아기,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타라로 돌아가기로 한다. 타라는 황폐해졌지만 스칼렛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장을 재건하기로 결심한다. 스칼렛은 생존과 타라의 재건을 위해 레트 버틀러와 결혼한다. 레트는 부유하며 스칼렛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다. 스칼렛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애슐리에 대한 집착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레트는 스칼렛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녀를 떠난다. 스칼렛은 레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결국 레트를 되찾겠다고 결심하며 소설은 끝난다. 전쟁 중에 피어난 사랑. 작품은 전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 중 하나는 인물들이 전쟁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는 방법이다. 스칼렛 오하라는 가족과 타라 농장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또한 소설은 사랑과 관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스칼렛과 레트의 관계는 사랑, 오해, 기대, 그리고 실망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전쟁과 재건 시기는 남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소설은 개인과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스칼렛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직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여정은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장의 과정을 의미한다.
클래식한 러브스토리에서 배우는 용기와 희망.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마가렛 미첼이 창조해낸 시대를 초월하는 문학작품이다. 이 소설은 복잡한 인간관계, 역사적 사건의 중대함, 그리고 개인의 내면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깊은 인상을 준다. 스칼렛 오하라의 변화와 성장은 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그녀의 삶과 선택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고전적인 러브 스토리 이외에 역사적 배경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마가렛 미첼의 변화, 생생한 서술, 복잡한 인간관계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어주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변화와 적응, 사랑과 상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인간 드라마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작품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데 있어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영화와 함께 소설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앤드 제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고 그저 그런 작품이 아닌 명작 영화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과거 오래전 작품들이 명작, 걸작은 현대 작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리뷰는 명작 중에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러닝타임이 워낙 길어서 230분, 1, 2부로 나뉘어 상영을 했죠. 1부 상영 후엔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제목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고전 명작 동명의 국내 영화도 있는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른 지금으로부터 무려 83년 전 무비. 39년작이지만 국내엔 1957년에 개봉했고 이후 3번을 더 재개봉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마이너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토. 시대적인 배경은 미국 남북전쟁 직전의 남부 조지아주. 북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부에도 이를 강요하지만 남부는 그럴 맘이 전혀 없었고 미국 남과 북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타라 농장주 제럴드 오하라의 큰딸 스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는 아름다운 외모로 문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녀는 애슐리 윌크스 레슬리 하워드만을 사랑했죠. 하지만 애슐리는 사촌인 멜라니 올리비아 드 하빌란드와 결혼을 하자 절망에 휩싸였고 홧김에 애슐리의 여동생 인디아 알렉시아 레사와 결혼하기로 한 멜라니. 동생 찰스랜드 브룩스와 결혼해버립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남부의 남자들은 애슐리를 비롯해서 찰스까지 모두 전쟁터로 떠나게 되고 레트 버틀러 역의 클라크 케이블. 영국 출신이면서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레트 버틀러 클라크 케이블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녀의 남편 찰스는 입대하자마자 바로 전사했고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스칼렛. 검은 상복을 입어야 했고 파티에 참석도 못하고 지루해하는 딸을 위해 엄마는 애틀랜타의 고모댁에 잠시 다녀오라고. 고모집에서 열린 전쟁 기금 마련 파티에서는 병사들이 돈을 내면 좋아하는 아가씨들과 춤을 추도록 했는데 레트 버틀러 150달러라는 큰 돈을 기금으로 내놓고 미망인인 스칼렛을 지목합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너무나 춤이 추고팠던 그녀는 신나게 레트와 댄스. 삼매경에 빠지고격식이나 남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는 점은 스칼렛이나 레트나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무렵 잠시 휴가를 나온 애슐리는 임신한 멜라니를 잘 돌봐달라며 스칼렛에게 부탁하는데 전황은 점점 남부가 불리해졌고 애틀란타에까지 남부군이 쳐들어 오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피난을 갑니다만 애슐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아 멜라니 출산을 돕는 그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사랑하는 애슐리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죠. 의사도 없이 어린 하녀와 둘이 아기를 받아낸 나이는 어리지만 강한 남부 여인. 애틀랜타가 위험해지자 레트에게 도움을 청해 멜라니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고향 타라 농장으로 향하지만 애틀랜타는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고 북군의 짓이 아니고 남은 폭탄이 북군 손에 들어갈 것을 염려한 남군이 폭탄을 터뜨린 상황 어렵사리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레트는 입대를 하겠다고 하죠. 남부군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 그는 왜 입대를 결정했을까? 위험에 처한 나를 두고 왜 가야만 하느냐 묻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분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요. 세상 그 어느 여자보다 당신을 사랑하오. 또 그 어느 여자보다 오래 기다렸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남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며 권총 한 자루를 쥐어주고 그렇게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레트를 증오하며 죽을 고생 끝에 다다른 타라. 돌아온 타라. 그러나 타라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돌아가시고 하인들은 딱 둘만 남았고 돈 되는 것과 먹을 것은 북군이 다 가져가서 황폐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망연자실, 그러나 밀려오는 배고픔. 무밭에서 시들어가는 작은 물을 파서 먹다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며 1부 끝. -2부. 스칼렛은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악착같이 목화를 땄으며 타라가 싫다는 동생 뺨을 때리기도 하고 하인들만큼 일을 했고 어떻게든 무너진 농장 타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후 전쟁은 끝났지만 북부인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어요. 하루는 북군 탈주병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자 레트에게 받은 총으로 그를 사살하는 스칼렛. 살아야 했으니까요. 점점 강인해지는 그녀. 그리고 애슐리의 귀환 애슐리가 돌아왔다.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로 달려가려는 것을 유모 매미에티 맥데니얼가 막습니다. 돌아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장작 패는 일도 서툴렀으니까요. 오히려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상황이었으니 괴로웠겠죠. 스칼렛의 노력으로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으나 옛날 농장 감독의 모략으로 농장에 세금이 300달러나 되는 엄청난 거액이 부과되고 어디서도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그녀는 애틀랜타로 가서 레트를 만나기로 하지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엄마가 아끼던 커튼을 뜯어 드레스를 만들어 입고 애틀랜타로 가지만 버틀러는 감옥에. 그는 백인 여성에게 치근된 흑인을 쏴 죽인 죄로 감옥에 있었던 것. 그녀가 레트 버틀러를 만난 이유는 세금 300달러를 빌리기 위함이었죠. 그를 사랑하게 된 양 유혹하지만 농장 일로 손이 거칠어진 것을 눈치챈 버틀러는 그녀를 조롱합니다. 당장 그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기울 빠져 터널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 앞에 동생 수엘렌의 약혼자 프랭크 케네디가 나타나고 수엘렌 소식을 묻습니다. 그 집골로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와는 달리 상점을 해서 꽤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동생 수엘렌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그를 유혹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돈으로 세금을 충당하고 타라를 살리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던 그녀에게 슐리는 뉴욕에 있는 은행에 취직을 했다면서 타라를 떠나려고 하죠. 제재소 운영을 맡길 테니 제발 나를 도와달라 눈물을 찍어내고 이걸 본 멜라니는 나와 아기를 살린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남편 맘을 돌리죠. 사람 좋은 케네디와 애슐리가 제재소 운영을 잘 못하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그녀. 죄수들 노역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므로 큰 돈을 벌게 되고 남들이 말려도 마차까지 직접 몰고 다니던 그녀는 기어이 탈이 나고 마는데
교회 슬럼가 쪽을 통과하다가 돈을 빼앗기고 성추행 당할 상황에 처하지만 과거 타라 노예 빅샘이 그녀를 구해줍니다. 케네디와 애슐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그곳으로 갔지만 이를 눈치챈 북부군들이 타라를 에워싸고 애슐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지만 레트의 기지와 도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죠. 하지만 애슐리는 총상을 입었고 남편 케네디는 죽었어요. 자신으로 인해 남편 사랑하진 않았지만이 죽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늘 그녀를 마음에 품었던 레트는 두 번째 남편 케네디가 죽자 청혼합니다. 난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소. 처음엔 프랭크 신. 이식지도 않았다며 거절하지만 결국 승낙하죠. 돈 많은 레트와의 신혼생활은 돈 쓰는 재미로 즐거웠고 타라를 떠나 애틀란타에 저택을 꾸며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딸 보니를 낳고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여전히 애슐리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던 그녀. 그걸 다 알고 있는 레트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요. 아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아내와 꼭 닮은 딸아이에게 더 집착했는지도. 아빠는 어려서부터 보니에게 승마를 가르치지만 이 승마가 화근이 되는 사건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제재소에서 애슐리를 만난 그녀. 두 사람은 전쟁 전 평화로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다가 급기야 포옹하게 되고 때마침 스칼렛을 미워하던 애슐리 동생 인디아가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데 인디아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사발팔방으로 퍼졌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 레트는 그녀에게 당당하게 추문에 맞서라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혀 애슐리 생일 파티에 가게 합니다. 모두 외면하는 가운데 멜라니마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다음 날 그는 이혼을 요구하고 보니를 데리고 영국으로 떠나지만 엄마를 찾는 딸아이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는데 그녀는 임신을 했다는 말에 누구 아인지 모른다는 둥 유치한 말다툼 끝에 발을 헛디뎌 계단을 구르고 결국 유산하고 맙니다. 괴로워하는 남자. 다시금 그녀와 잘해보리라는 마음을 갖지만 이번엔 보니가 말을 타고 장애물을 넘는다고 하다가 그만 우후 보니 장례식도 치르기 전 이들 부부를 보러 왔던 멜라니는 쓰러지고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애슐리가 진정 사랑한 여인은 자신이 아닌 멜라니였음을 알고 그녀는 문득 자신은 애슐리가 아닌 레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지만 지친 레트는 그녀 곁을 떠나고 말죠. 사랑은 타이밍인데 너무나 늦게 찾아왔거나 늦게 깨달은 사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남북전쟁이라는 비극을 베이스로 하면서 스칼렛 오하라라는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 당시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죠. 현대 여성에 가깝도록 주체적이고 강한 캐릭터. 바람과 함께 사라진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보통의 시각으론 너무하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 종전 후 그 힘든 시절을 보내려면 그 정도 뻔뻔함은 필요한지도 모를 일. 여주인공뿐 아니고 전쟁 중 사회 분위기와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기에 4시간이란 긴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주인공에게서는 박경리 소설 토지에서의 최서희가 보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남북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건너는 사람들의 생존 드라마이자 한 여성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한 이 무비는 그렇게나 오래전에 개봉한 고전이지만 최근 개봉작이라 해도 믿어질 만큼 모든 것이 세련됐어요. 스토리도 연기도 미장센도 의상까지도 완벽하다는 느낌. 하지만 철저하게 남부 쪽 시각이 들어간 영화임은 곳곳에 드러납니다. 인종차별적인 부분은 시대적 상황이니 그 부분에 딴죽 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무비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을 보면 멜라니는 천사, 애슐리는 우유부단한 지식인입니다. 스칼렛에 대한 그의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미련을 갖게 만들죠. 레트는 남북 간의 대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인물이지만 스칼렛을 보고 첫눈에 반해 끝까지 그녀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두 번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후 청혼하고 결혼에 꼴이 나지만 여전히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은 아내 우 참고 견디지만 결국엔 지치고 말죠. 스칼렛은 어이하여 그런 깊은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인가. 애슐 리에 대한 사랑이 허상이었음을 깨닫지만 너무 늦었던. 이런저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은 필히 봐야 할 무비,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라고 믿습니다. 제겐 인생 영화죠. 더 쓸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진 탓에 이쯤에서 후기는 마무리할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원작도 읽었고 속편은 마가렛 미첼의 작품이 아니었어요까지 다 읽었지만 속편은 진짜 안 읽는 게 낫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워낙 대작이고 흥행에서도 초대박이 난 작품이라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습니다. 원작자인 마거릿 미첼의 베스트셀러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판권을 재빠르게 사들였고 놀랍게도 소설이 출간되기도 전에 영화에 대한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미첼이 추천한 베이실 라스본 배우 대신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클라크 테이블을 캐스팅. 여배우들은 오디션을 통해 뽑았으며 스칼렛 오하라 역은 비비안 리에게로. 실은 주연 여배우가 확정이 되기도 전에 촬영에 돌입했다고. 애틀랜타가 화재로 파괴되는 명장면을 처음 촬영. 이 장면을 위해서 할리드에 있는 모든 7대 테크니컬러 카메라가가 동원됐고 킹콩 등의 영화에 사용되었던 세트들을 태웠다고. 어차피 기존 세트들을 다 태운 후 새로운 세트를 지어야 했으니까 겸사겸사 잘 된 것 같죠? 이 화재 장면에만 25,000달러가 투입.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수 40여 명, 자원봉사자 200명이 동원됐다니 얼마나 큰 규모의 화재 촬영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엑스트라만 2,400명, 말 1,100마리가 투입됐으며 영화에 사용한 의상은 5,000벌 이상 코스튬 디자이너 월터 플렁킷이 의상 감독. 주연인 비비안 리는 44벌의 드레스, 클라크 케이블은 36벌의 다른 옷을 입고 등장했다죠. 그리하여 비비안 리의 아름다운 드레스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남부 특유의 억양이나 예의 관습 등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원작자 미첼이 추천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배우들이 말끝을 길게 늘리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억양 문제로는 아무런 뒷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애슐리 역의 레슬리 하워드는 사실상 너무 늙어서 당시 41세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레슬리는 21살의 애슐리 역을 맡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캐스팅을 거절하기도 했답니다. 젊게 보이기 위해 분장하느라 고생했다고. 레슬리 하슬리의 죽음은 미스터리한데 1943년 나치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당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당시 나치는 민간기로 위장한 작전기로 오해했고 그 비행기에 처칠이 타고 있을 거라는 오해로 격추했다니 어이가 없죠. 유유. 제12회 194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촬영상, 편집상, 미술상 수상 마이너스나 무주연상은 못 받음. 12회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해티 맥데니얼 유모 역은 흑인 사상 최초 오스카 수상자. 하지만 당시엔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라 수상자로 무대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클라크 케이블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녀를 수상식에 안 부를 거면 본인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상식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클라크 케이블 멋지다요. 슈퍼맨의 조지 리브스가 단역으로 출연했어요. 비비안 리는 클라크 케이블과의 키스신을 매우 싫어했다는데 그것은 클라크의 입냄새가 심해서였다고. 클라크의 의치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탓이 아니고 지나친 흡연 탓이었답니다. 그래서 클라크 케이블은 키스 장면 촬영 전에는 마늘을 먹었다고 마늘 냄새도 장난 아닐 건데 우.